자고 나면 이 고용세습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사에서 시작된 이 의혹이 이제는 웬만한 공기업들 다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국민들의 이 걱정, 비난 여론, 이 분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는 왜 이렇게 공기업들한테 만연해 있는 걸까요? 이게 비단 공기업한테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님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먼저 자고 나면 의혹이 터져서 아마 아침에 딱 기사 보시면 또네 이렇게 싶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용세습이 논란이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전에 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수치화되어서 특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그렇죠.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국민들이 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의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그렇죠. 때문에 현재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고 이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 N4 세대라고 불리면서 이제 문제되는 여러 청년들의 그런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조금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여당이나 정부가 일관한다면 이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겸허한 자세로 그렇죠. 정말 상황에 대한 좀 정확한 분석을 좀 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좀 원론적인 질문 드릴까요? 이 채용 비리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은 투명성이 부족한 거죠. 보통 그 인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사 비밀이다라는 장막을 많이 칩니다. 보통. 예. 뭐 공개하라 그러면 이건 뭐 개인 정보가 뭐 있다. 영업 비밀이다, 여러 가지 뭐 뭐 예. 이런 그 장막 뒤에 숨다 보니까는 곰팡이가 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인사 채용 계획을 잡을 때부터 예.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나중에 감사까지 받는데 이 전체의 인사 채용에 관한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인비라는 비밀이라는 장막 뒤에서 거기서 숨어서 그러니까요. 곰팡이를 키우는 일을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곰팡이라고.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부터 고용세습 이 비리 의혹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사실은 불거지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네. 왜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청년층들한테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가 할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가 충격적이죠. 첫 번째는 내가 흙수저인 것도 억울한데 그 수저가 세습까지 되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게 충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교묘해졌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에 채용 비리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그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정규직으로 갈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만 뭐냐면 이제 서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류를 통과한 사람이 필기 시험을 네. 보고 세 번째가 면접을 면접이죠. 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문제가 되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통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는 절차가 간순하군요. 훨씬 쉽게. 비리가 발생하기 좋으니까는 일종의 무기계약직을 디딤돌로 해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되면은요 훨씬 쉽게 또 눈에 띄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묘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분 나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구조적으로 좀 무계약직을 중간 디딤돌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디딤돌이죠. 있다는 말씀하셨고. 부정적 디딤돌이죠. 네.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하나는 이 작업을 중간에 진두지휘하는 이 사람들, 임직원들의 마인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뭐 노조에서 단체 협약에 아예 명시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9일 환노위 그 소속 그 김동철 의원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은 전국 사업장이 있는 그 노조가 있는 사업장 15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단체 협약에서 조합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
아, 고용세습이 아예 명문화돼 있단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금호타이어하고 현대자동차 사실 귀족노조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예.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정년인 퇴직자가 요청을 할 때에는 네. 자기네 그 직계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라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아예. 고용세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자녀를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하고 같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녀를 먼저 뽑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노조에서 사실은 자신들의 그런 친인척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명기해 놓은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고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렇죠, 대기업이. 왜냐하면 그런 기업은 들어가면 일단은 그냥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발표한 것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건 여러 번 알려진 수법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자기네 그 산하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버리고 거기에서 재취업을 시켜서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거기에 계속 있게 하면서 이런 그 친인척들을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좀 배정하는 낙하산 인사 같은 것들이 계속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교차 채용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A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 B씨에 있는 다른 구에 그곳에 또 취직시켜주고 B씨에 근무한 사람들이 친인척은 또 A구에 취직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직접 예. 채용하기가 조금 그렇죠. 예. 그런 건 또 조금 양심에 걸렸나 보죠. 그건 좀 아주 교묘한 방법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고 아주 뭐 품앗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2011년도에 있었던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A구청에 있는 이제 A구청에서 구에 있는 산하 기관에서 7급 직원을 채용합니다. 예. 그런데 동점자가 3명이니까 원래 그러면은 3명 중에 다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왜 뽑았냐 봤더니 구청장의 사위의 친구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의 결론이 적발이 됐는데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났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비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사실은 약간 유야무야 된 것도 이렇게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이런 채용 비리, 고용 세습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유로 봐도 된다 이거죠. 네, 대부분 이제 감사에서 적발되고 아니면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까지 갈 경우에 대부분 그 이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그런데 대부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은 중앙 공공기관, 예. 지방 공공기관, 또 공직유관단체 다 망라돼 있고 사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여러 층에서 발생한다는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비리의 양태가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있다.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왜 안 나타났느냐? 아마도 시민들의 권리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일단 정권 바뀐 것도 그렇죠. 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너무도 억울한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그러면 아무래도 비리 첩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내부 고발 것들,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는 왜 지금 나오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거 아니겠는가? 흔한 말로 임계점을 넘었단 말씀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분야니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이번에 시작이 된 게 서울교통사의 고용세습 문제였고 이게 지금 다른 공기업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왜 공기업의 이 채용 과정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불투명할까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꼭 공공기관이 좀 더 다른 것보다 불투명하다. 이건 사실 확인이 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요즘 공공기관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험 같은 것들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보는 곳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정보들을 내부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 보통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하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필기 시험 예. 같은 거를. 그러면은 이미 그들은 시험을 봤던 자들이잖아요. 봐서 붙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우리 회사 들어와서 뭐 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정보 같은 거,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알려줄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이 필기시험 봤을 때 93.6%인가의 합격률을 보였잖아요. 필기시험에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필기시험에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요즘 보편적이에요. 예. 그 블라인드 채용도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같으면은
우리가 제일 정확한 거는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필기 시험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시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면접만 보고 한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외부적인 조건을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과 덧붙여져서 내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외부에서는 좀 더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동원을 하더라도 그렇죠. 구멍은 다 있고 그거를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아예요. 그런 공기업들 시험을요.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봐서 들어가는 5급 이상 공무원들, 네. 7급이랑 7급 9급 공무원들 공무원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전형 방식 바꿔버리면 안 될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뭐 행정학과 교수로서 찬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예를 들면은 중앙공공기관은 공운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기재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공공기관은 이제 행안부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있죠. 많은 경험이 노하우가 또 축적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당분간 어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은 중앙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또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에서 또 인사혁신처 이런 데에서 중앙 집중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도리어 이러한 많은 비리와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이다. 대책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그 문제은행 같은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네. 통해서 뭐 서울시 교통공사든 어디 네. 지방에 있는 무슨 공사든 간에 네. 그 시험을 통해서 보게 하고 네. 그다음에 관리도 직접 뭐 행안부든 그 중앙에서 다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다만 뭐가 문제냐면요. 특히 중앙은 제가 볼 땐 기재부에서 하면 말 들을 거예요. 근데 지방 공공기관은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따로 돼 있으니까. 단체장들이 아마 극렬 반대할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에서.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뽑는 데 있어서만 이렇게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뽑아주면 어차피 그 사람들 데려다 쓰는 건 각 지자체일 테니까 네. 거기서 뭐 공정하게 뽑힌 사람들 데려다 잘 쓰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인재를 되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고용세습 문제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금 엄청난 우리 이 취업난 상황에서 이 고용세습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폐해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변호사님 생각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원랜드 사태가 처음에 났었을 때요. 예. 강원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랜드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탄광촌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랬죠. 그분들의 자제분들 혹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래 지역구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이라도 조금 물론 절차 공정을 전제로 우리들이 뭔가 좀 얘기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방식대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논리적으로 왠지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설득력이 조금 있어요. 그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랜드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 때 강원랜드 강원도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을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를 들면 100명을 뽑는데 100명이 전부 다 지역에서 다 누구라도 얘기를 한 번씩 해주고 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겠죠. 그건 나름대로 또 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그냥 단순하게 한쪽에서만 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인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 일에 적합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또 시험이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민간 기업에서 맘대로 뽑는데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왜 난리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최악의 경우요. 능력 없는 사람 뽑아서 잘못되면 그 기업 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 망하면 된다는 게 저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닌데 알겠네요. 예. 다만 공공기관은 그것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그 임팩트, 그 영향이 워낙 큽니다. 네. 그다음에 국고가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역량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정책의 대상되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요. 그건 숫자로
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카운트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이건 무지막지한 일이거든요. 단지 친인척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만연한 이 고용세습, 이 채용 비리 문제 좀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법이요. 고용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직업안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뭐 성별이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분의 이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친인척이기 때문에 뽑으면 안 된다라는 말하고 사실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사실은 그 동안에도 고용세습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별칭인데 그런 이름으로 그런 친인척 자녀들이나 혹은 친인척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의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아,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이미 다 나왔었던 법안들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도 사실은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법안 자체를 또 반대하고 그쪽에서도 있습니다. 반대하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끼리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혹은 법을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들여다보면 있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인식이 조금 변화해야 되고 네. 정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답보하는 뭔가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된 뭔가 기준이 나야 되지 그렇죠. 않냐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이 대안이 뭐가 있을지 혹시 네. 고민하신 게 뭐 우리가 있다면 보통 말씀해 얘기하는 건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그렇죠.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기회의 평등은요. 지방공기업공단이라 하더라도요.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개 보면 공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아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정이 공정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예. 역량이 유사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유사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연고주의가 만연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아마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국감이 경제 국감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사실 이번 국감은 고용세습 국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고용세습 문제, 채용 비리 문제에서 아주 격하게 분노하고 계신데요. 오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창원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